어, 오늘 팟빵 일사라 녹음하고 왔어요. 오늘 설천 선생, 저 수기사 선생하고 허한나 씨, 고 이제 연말 거를 미리 녹음해 두는 거죠. 재밌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시면 팟빵에서, 일사라, 일이 사라졌습니다. 라고 하는 그 팟캐스트 한번 들어주세요. 저의도 새로운 모습인가요? 그걸 또 구경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좀 웃긴 놈이죠? 그리고 기회가 되시면 배상훈 유아라의 편파TV도 그건 구독자를 늘려야 되는데 구독자가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 친구가 레디양 편집장인데 그놈한테 빠른 시간 안에 1000명을 만들어 주기로 했는데 아직 500도 안 됐어요. 참 다른 것보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다양한 언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류 언론들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짜 뉴스를 양산해내는 주류 언론들 너무 질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검찰이나 경찰을 곧 받아쓰기 하는 그런 주류 언론들. 그게 아니라 자본도 작고 또 실제로 어떤 이 규모도 크지 않지만 소외된 사람의 작은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그런 언론이 많아서 좋다고 봅니다.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봅니다. 다수의 오마이뉴스 같은 경우라든가 경향신문, 한겨레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여러 소외된 사람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지만 그런 큰 언론도 중요하고 작은 언론 하여튼 기회가 되시면 배상훈 유하라의 편파TV 검색하시면 유튜브에 한번 구독자 한번 남겨주세요. 오늘 제가 좀 이따가 이제 MBC 이승원의 세계는 우리는 생방송으로 가기 전에 아까 그 광주 방화범 얘기를 계속 그 사건 반장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플래시모와 백드래프트에 대한 얘기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는 사람들이, 소위 이런 변호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범죄 전문가들도 글쎄요. 이 방화범죄에서 백드래프트하고 플래시업을 모르면 어떻게 그걸 사건을 설명하지? 참 어떻게 보면 되게 답답하죠. 그런 면에서는 조금 한심한 것도 있는데 지금 이 방화범이 이 처음에 불을 지른 다음에 자기 방에다가 불을 지른 다음에 그 이불에다가 이렇게 이불 벽에 이렇게 불을 지른 다음에 이제 나갔어요. 나갔는데 다시 들어가서 문을 열자마자 소위 말하는 백드래프트 현상이 되는 거죠. 왜냐면 그 안에 플래시오버 현상이 되는 거니까. 플래시오버라는 것, 백드래프트는 이제 말 그대로 그거예요. 이제 불이 나갔고 이제 먹이를 감을 불이 찼다가 그럼 먹이감만 있는 게 아니라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산소는 줄어들어요. 근데 먹이가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산소가 다 소모된 상태니까 싹 불이 숨어요. 조그만 불만 있어요. 그러다가 바깥에서 문을 열거나 아니면 유리창이 깨지거나 할 때 갑자기 산소가 팍 공급되면 불길이 뒤쪽으로 뻑 나가면서 그리고 불이 갑자기 펑 하면서 붙는 그런 현상이죠. 그게 이제 이 분노의 역류라고 하는 그 백드래프트 현상이기도 하고 이 플래시오버라고 되는 부분은 이제 플래시오버는 말 그대로 펑 이제 플래시오버죠. 우리가 플래시 터지는 거죠. 탁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하자면은 그런 형태가 지금 이게 나타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고의냐? 아니면은 이게 이게 본인의 말대로 불을 내고 자기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아니 그 짐을 가지려고 다시 들어가서 우연히 열어갖고 불이 이게 탁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논리적으로 가능하냐? 예를 들면 이거죠. 순서상으로 다시 보면은 불을 질렀어요. 불을 질러갖고 그러니까 뭐 문 바깥으로 막 타고 그러는데 아직 연기가 막 나는데 급격하게 붙은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와 막 사람이 이렇게 그런 것도 아니고 다시 가서 왜 갔냐? 짐을 가지러 갔다. 근데 자기가 지금 짐을 가지러 간 게 아니라 만약에 불을 지르고 나올 때면 짐을 가지고 나와야지, 맞죠? 그죠? 근데 처음에 나올 때는 짐을 안 가지고 나온 다음에 그걸 까먹어갖고 다시 가져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는 사실 프레시 오브 현생 말하자면 이 불을 지른 다음에 확 불이 탈 줄 알았는데 문이 닫혀 있으니까 산소가 뿜어지면서 불이 싹 줄어들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당황을 해서 가서 좀 더 뭔가를 하려고 문을 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백드래프트나 플래시 오브 현상을 의도했을 가능성보다는 뭔가 다시 한번 불을 이렇게 좀 올리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것은 매우 교묘하고 매우 지능적인 방식인 거고, 적어도 짐을 가지러 간 것은 아니고 뭔가 자기가 불을 끌려고 간 거 이런 건 아니라 애초에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을 안 되니까 가서 불을 더 질러내다가 우연찮게 백드래프가 됐다. 그래서 불이 확, 그래서 이런 제가 지난 말씀에 굴뚝 현상이 나타나갖고 쭉, 그러니까 불이 확 되니까 통로가 좁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굴뚝처럼 쭉 빨리 올라가서 불이 확 생긴 그런 형태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왜 갔느냐? 즉, 왜 다시 돌아갔느냐? 그러니까 처음에 불을 질렀던 것은 자기 말대로 뭐 불만이 있어갖고 막 해서 그냥 욱해서 불을 질렀다고 쳐도, 만약에 지른 불이 본인의 생각처럼 확 오르지 않아서 뭔가 더 하려고 갔다가 백드래프트가 생겼다고 하면 이거는 진짜 용서받지 못할 범죄인 거죠. 저는 그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애초에 불을 지르고, 그럼 불을 지른 상태에서 자기 나왔다고 하면 그때 무엇인가를 가져 나왔다. 자기 짐 같은 경우로. 그때 가져 나와야지 맞는 거죠. 근데 다시 갔어요. 다시 가서, 근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그 짐 같은 것도 가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중요한 짐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간 이유가 이 핵심인 거죠. 이것 때문에 사실은 프로파일러가 투입돼 갖고, 사실 프로파일러 투입된 건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횡설수설을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사안도 중하고, 지금은 이 사람이 횡설수설하는 것은 본인도 이 결과에 대해서 당황한 부분도 있고, 사실은 정확히 진술을 하게 되는, 논리적 진술을 하게 되면 자기가 큰 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머릿속에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것은 어스로트 킬링의 영역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일종의 대리 분노 범죄 형태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조금 더 프로파일러의 판정이 나오게 되지만, 사실 이것은 이 사람이 정신병력이 있다,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계속 이런 것만 다루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정신병력에 대한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처음에 어떤 사회 경제적 상태가 있었고 그 상태에 따라서 확대돼서 그것이 망상사파가 들어와서 했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신병력이 있다 없다의 부분보다는 그 불을 질렀을 때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냐에 따라서 처벌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처벌과 함께 범죄 예방 차원에서 이런 사람들을 연구해갖고 이런 사람들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고, 이 사람이 적어도 이제 다시 사회에 나오고 햇빛 보기는 어려운 상태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주요한 어떤 연구로서, 범죄 연구로서 재범 방지 같은 것도 충분히 가능하게끔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지금 제가 시선이 자꾸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 거는, 지금 사건반장, JTBC 사건반장을 하고 있는데, 이춘재 8차 사건, 네, 국가수 감정서 허위 작성에 대한, 검찰은 이걸 허위 작성이라고 본 거고요. 경찰은 허위 작성은 아니다. 이게 핵심적인 부분은 제가 왜 이거를 검찰에서 이렇게 밀어붙이는지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지만은, 판단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사실 어떤 그 시료를 분석할 때는, 이렇게 흔히 말하는 이것을 비교할 수 있는 시료를 합니다. 그걸 스탠다드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이 스탠다드라고 하는 것이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 스탠다드는 전혀 이 사건과 무관한 일반인의 시료를 가지고 한 거고, 했다는 주장인 거고, 일반의 시료를 갖다가 놓고 거기에 따라서 전혀 윤 씨의 채모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그 채모를 가지고 분석할 결과를 가지고 감정서를 떴다는 거고, 경찰의 입장은 그것이 아니라, 이 스탠다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게 스탠다드지만 실제로는 거기 있었던 채모를 가지고 분석을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현장에 있던 것이 스탠다드고, 그것과 윤 씨의 어떤 시료를 가지고 비교해서 이것의 어떤 일치 여부를 따지려고 하니까 당연히 현장의 것과 윤 씨의 것을 분석한 거다라고 하는 거고, 검찰은 어디를 봐도 그런 건 없다. 즉, 전혀 맥락상 안 맞는 제3자, 그리고 윤 씨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믿을 수 없는 형태라는 거예요. 그건 말하자면은, 경찰의 입장은 어쨌든 그 채모에서 나온 그 현장의 것을 가지고, 윤색을 가지고 비교를 했는데, 그 비교를 다소 선별적으로 해갖고 맞춰갖고 했기 때문에 조작은 아니고, 고의적인 이 조작은 아니고 선별적으로 해서 한 거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이것도 조작이죠. 이것도 조작이에요. 어떻게 선별적으로 합니까? 근데 검찰은 더 나간 거예요. 아예 이 채모도 현장 채모가 아니고, 이것도 윤 씨 것도 아니다. 왜? 그럼 증거가 없지 않냐? 채놓았을 때 다 안 맞는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 조작이다. 그리고 경찰은 적어도 조작이라고 하진 않지 않느냐. 현장을 가고 윤 씨 걸 했는데 해서 이걸 이렇게 조합해갖고 해서 그걸 한 거는 경찰에 이게 한 거지. 그걸 어떻게 조작이냐. 근데 둘 다 조작입니다. 검찰의 거는 완전히 양아치 같은 조작인 거고, 경찰이 얘기한 것도 조작인데, 그거는 뭐냐면, 그걸 오류라고 하는 건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그건 오류가 아니죠. 그걸 취사 선택, 어떻게 그 데이터를 취사 선택해서 재조합하는 걸, 그걸 이른바 이제 오류라고 합니까? 그 조작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적어도 이거를 국가수나 이런 데서 이렇게 쓱 보내준 거고,
그거를 이용한 거는 경찰에 그걸 했고 검찰이 이렇게 그러니까 검찰도 그 이용을 했기 때문에 검찰도 연결됐다고 하는 게 검찰의 입장인 거예요. 근데 검찰은 뭐예요? 아예 조작을 했기 때문에 애초에 잘못된 거를 검찰이 송치했고 당시 검찰은 그냥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논점으로 아시겠죠? 왜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지. 사실은 둘 다 알죠. 둘 다 검찰은 경찰을 모르겠습니까? 근데 대놓고 얘기 못하는 거예요. 서로 쪽팔리니까. 근데 이쪽 저쪽을 핵심적인 논점을 언론에서도 딱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해요. 지금 사건반장에서 지금 하는데 논점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그게 뭐 스탠드 하더니 뭐니 뭐 그러니까 경찰이 검찰에서 했는 얘기만 떠들어대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왜 그런 배경인지 그리고 그게 흔히 말하는 원자력 연구원에서 왜 이걸 보냈고 이거 부분인지를 정확히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얘기를 해줘야죠. 참 소위 자칭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도 그게 뭔지를 알고라도 떠들었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헷갈리잖아요. 쟤들이 왜 저걸 조작이라고 하는 거고 저거를 왜 오류라고 하는 거야? 의도가 뭐야? 그리고 그것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해야 되는 거야? 정확히 이 부분은 법원에서 판사가 전문적인 국가수와 관련 없는 이거 지금 국가수와 우리나라의 법과학하는 사람들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밥그릇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가수 관련 없는 외국의 법과학 전문가들을 초빙해 갖고 이건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수가 어떤 나쁜 짓을 했는가 아니면 어디까지 나쁜 짓을 했는가 거기에는 진짜 의도가 있었는지 진짜 조작 완전 조작인지 아니면 그냥 짜고 쳤는지 사실 경찰을 얘기도 검찰 얘기도 다 조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히 판단을 내려요. 그래야지 앞으로 국가수가 나쁜 짓을 안 하죠.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인 책임을 질 거 있으면 책임져야 되는데 너무 오래 공소시가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가수 스스로 백서를 만들어서 아주 뼈에 처절한 형태의 자기 반성과 이 재발 방지 대책을 나와야 됩니다. 국가수가 지금 이것도 피해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과학자로서 안 됩니다. 이거는 말이나 됩니까 이게? 이게 사람 하나 인생을 사람 하나입니까? 몇 사람의 국민을 속이고 국가를 속이고 국민을 속이고 범죄를 막아야 될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자, 좀 다른 얘기 해보죠. 경찰 고위직 인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검찰 고위직 인사나 그러니까 어떤 특히 다른 건 내가 잘 모르니까 이제 경찰 고위직 무슨 치안 정감이 누구고 서울 경찰청장이 누구고 경찰 대학장이 누구고 항상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고위 공무원들 이런 그 인사 난 뒤에 항상 하는 얘기 이런 겁니다.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거죠. 이제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현안에 대한 연속 대응이 됐고 또 어떤 부서에서의 탁월한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등등등 전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대로 두루뭉술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 언론들이 크게 반성해야 될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맞는가 안 맞는가는 그 사람이 해온 일을 정확히 경찰이면 해온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이 재직했을 때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 사람이 서울경찰청장, 경찰대학장 같은 이런 고위직에 있을 정도면 그 전에 지방청장을 했던 경찰서장을 했던 뭘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올랐다면 이건 사기죠. 올라올 사람이 아닌 거죠. 그죠? 그러면 적어도 이런 인사에 대한 기사를 낼 때는 이 기자들이 적어도 이 사람이 최소한 어느 경찰서에 수사과장이나 형사과장을 했거나 어느 경찰서에 아니면 기동대장을 했을 때 그때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일을 이건데 이거는 성과가 있었다 없었다 아니면 불만이 많았다 없었다. 그죠? 경찰서장일 때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서너 개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이 이게 맞나 틀리나를 알 수 있죠. 조금은. 그죠? 근데 다 좋은 얘기만.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다 보면 다 맹탕이에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저게 능력이 있는 건지 그냥 허수아비인지. 이건 검찰도 똑같아요. 무슨 무슨 수사통, 공안통, 무슨 이 경비통, 아니 무슨 통, 마약통 이렇게 하지만 제대로 무슨 수사를 어떻게 해갖고 무슨 성과를 냈갖고 그런지 참 우리나라 언론인들 참 놀고 먹죠. 그리고 되게 편하죠. 그리고 이 경찰이나 검찰의 홍보관들은 좋죠. 그냥 그것만 해주면 잘 써주니까. 불편하게 만들어야죠. 지금 여기 이은정이라고 하는 경찰대학장이 우리나라의 여경우 여성 경찰로는 이금영 다음으로 높은 위가 올라갔는데 도대체 그 사람은 일선의 과장, 팀장, 과장, 서장 아니면 어디 어떤 청장 있을 때 지방청이 있을 때 무슨 일을 했고 뭐가 성과가 있었으면 뭐는 잘못했고 그때 어떤 일 최소한 다 대여섯 수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정 묻고 그러면 애들이 홍보관 애들이 대답해주고 없으면 없다 모른다 그냥 이 비비는 것만 잘했다. 응? 응? 저는 이런 인사 관련된 부분 기사를 보면 아주 구역질이 나요. 구역질이 날 정도. 뭐 합니까? 국민을 위해서 이 봉사해야 될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해왔고 뭘 잘했고 뭘 잘못했는지는 최소한 알아야 되잖아. 기껏해야 경찰대 출신이 아니냐. 지역이 어디냐. 네? 꼴값을 다. 능력을 따져야죠. 그죠? 능력의 평가는 뭘 했고 뭘 해다가 뭘 잘못했고 뭘 잘했고 최소한 한 가지 잘한 거라. 이런 식이니 이게 대한민국 경찰 제대로 되겠습니까? 경찰 수사팀에도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야료를 부릴 수 있는 야료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이게 일종의 꼼수를 부릴 수 있는 이게 이제 사건 배당입니다. 그러니까 사건 배당을 검찰에서는 사건 배당을 이렇게 이쪽 저쪽 해주는 거에 따라서 사건의 방향이 확확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그게 정관이에요. 가고 막 그러는 거고 그게 권력이 생기는 거고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어느 수사팀에 아는 수사팀에 배팅하면 편하죠. 그러니까 수사팀 고르기라는 것이 관행상 이루어졌어요. 나쁜 관행이죠. 프로그램 통해서 무작위 배당. 그러니까 그건 판사들 재판부 배당하고도 똑같죠. 검찰이든 법원이든 경찰이든 원 부정 왜? 배당을 지들 마음대로 하니까 어떻게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투명하려고 하면 무작위 배당, 완전 무작위 배당을 기본으로 하되 그 배당이 잘못됐다고 하면은 그거를 문제 제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에 맞게끔 배당을 해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 일종의 기피할 수 있는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 글쎄 모르겠어요. 독일에선 이런 일이 있었네요.
독일에서는 이 2년 반 전에 실종됐어요. 어떤 소년이. 15살 소년이. 근데 소아성애자로 의심되는 용의자의 집에 옷장에 쏘여서 다행히 살았었어요. 독일 서북부 레클링하우젠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용의자 44세의 집을 수색하던 중에 깜짝 놀랐죠. 옷장에 15살 소년이 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아이가 강제적으로 감금된 흔적은 없어요. 뭐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길들이기죠. 그루밍. 그것도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한번 납치되면은 도망 나올 것 같죠? 못 나옵니다. 두렵기도 하고 또 스톡홀름 증후군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이런 성범죄자 컬렉터죠, 컬렉터. 어떤 소아성애자. 반드시 발본 세건해야 되는 우리나라도 예외라고 보지 마세요. 마지막 하나가 우리 국내에서 2,200억짜리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있는데 2,200억입니다. 무려. 여러분 인터넷 사이트라든가 이런데 뭐 막 돌아다니고 문자 스팸 문자 오고 막 그러면 무슨 저도 이제 어디서 알았는지 제 핸드폰으로 무슨 뭐 어디에 가입하세요 뭐 처음으로 얼마 포인트를 드립니다 막 그런 다 불법 도박. 도박장을 개설하고 게임 머니 충전 환전 이게 17명이나 공범이에요. 근데 딸랑 30억 추징 징역 2년. 뭐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범인은 2010년부터 2007년 7년 8년 동안 제주도하고 중국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성했어요. 그럼 중국은 서버가 있겠고 제주도에서는 뭐 이런 어떤 일정 정도 이제 이런 환전소 같은 거를 일 수 있겠죠. 대포 통장으로 90여 개 은행 계좌로 무려 2,282억을 입금받았어. 2,000억. 근데 딸랑 추징금이 30억이야? 장난해? 얘는 2년을 선고받았어요. 그죠? 그 1심이에요. 야, 세상 편하다. 대한민국 진짜 도박 범죄는 천국이네. 얘가 그러면 이제 그 꽁쳐놓은 돈으로 비싼 변호사들 탁 로펌 써갖고, 그죠? 변호사 10억, 20억 팍 때려놓고, 그럼 20 넘어가고 30 넘어가면 뭐 징역 1년쯤 되고, 그죠? 추징금 조금 깎고, 어떻게 어영부영 하다 보면 이제 한 1년 지나면 출소네? 30쯤 되면 한 1년 뭐 출소네? 돈은? 오! 2,200억. 이게 대한민국, 이 나라가 이게 뭐죠? 너무 황당한 거 아닙니까? 근데 또 판사는 또 이런 얘기를 했대요. 도박 개장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범행을 주도하고 범행 기간이 길며 영업수익 규모도 매우 크다. 그런데 2년, 달랑 2년. 추징금 30억. 근데 물론 2,280원이 한꺼번에 다 얻은 건 아니겠죠.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고 받고 주고 받고 그래가 2,200이 됐을 건 그건 저도 알아요. 근데 적어도 이 정도라면 수익이 도박장의 수익은 이게 전체 규모가 2,000억이면 대략적으로 수익은 최소한 몇백억입니다. 아무리 못 쳐도 3, 400억 쳤다고 봐요. 이 주범이. 그죠? 공범들 나눴다 하더라도 최소한 주범급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꽁쳐둔 돈은 최소한 1, 200억 되겠죠?
그죠? 최저임금 35밖에 안 돼. 어디 마늘밭에 또 쟁여놓겠죠? 현금 뭉치로? 아니면 어디 중국 어디에? 아니면 가상화폐로 쳐. 이러니 여러분 이 불법 도박이 근절이 되겠습니까? 이러고도 정의로운 사회라고 떠들어대고 있어요. 도대체 범죄를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쟤들이 뭐 그러니까 도박으로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 속출하고 한번 도박으로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은 원금 생각나니까 또 도박 범죄자가 되네. 개판이죠, 개판. 완전 개판이죠. 어찌 해야 될까요? 이놈의 나라는 이런 범죄 하나도 제대로 못하니. 글쎄 말입니다.